북한에서 또 숙청의 회오리가 불었습니다. 김용진 내각 부총리가 처형당하고 김영철 통일전산부장은 혁명화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최근 북한 동향 정영태 YTN 개건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숙청의 피해 숙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처형당한 김용진 내각 부총리 어떤 인물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야말로 내각 부총리가 이제 김영진 경우에는 보면은 이전에 네. 이 교육상을 또 내각 교육상까지도 했고, 우리의 그리고 교육부에 교육부 해당하는 장관에 네. 해당이 되죠. 예. 그 다음에 김일성 종합대학 거기서 부총장도 하고 네. 이런 그런 그 일종의 이제 소위 그 관료, 소위 행정 관료면서도 뭐 최고위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이 내각에 이런 식으로 처형을 그 처형의 칼을 비수를 들이대는 그런 상당히 그 이례적인 그런 측면이 있죠. 예, 이런 최고위급을 숙청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자세가 불량했다. 물론 이제 쉽게 겉으로 납득은 잘안 드러난 되는데요. 것은 이제 자세가 불량했다.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나 어떻든 그것을 공식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이제 김정은의 어떤 그 지도자로서 존엄성이랄까 이런 것을 훼손시키는 데는 참지 못한다 네. 하고 하는 것을 이제 시사하는 바죠. 뭐 예. 그것은 그만큼 김정은 자체가 아버지 김정일과는 달리 이 후계 수업이라든가 그 권력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시간이 사실 없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다면은 김정은의 어떤 지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만큼 취약하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감히 상대적으로 지금 그 젊은 지도자로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좀 깔본다든가 네. 좀 뭔가 무시한다든가 이런 그 노회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그 고급 간부들이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은 뭐 김정은의 어떤 지도력이랄까 이런 것이 훼손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렇기 예.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일탈된 현상이 나온다면은 네. 그것을 이제 사전에 이것을 그 어느 정도 억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본보기로 이렇게 숙청을 시켰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 이제 관료들이 이제 고위 관료라도 예. 그리고 상당한 오랫동안 그 이런 그 경력을 가진 그런 그 관료라도 김정은 지도력을 훼손시키는 네. 그것은 절대 참지 못한다. 하고 하는 것을 어떤 시범적으로 보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정권 그 집권 5년 만에 처형당한 당과 군부가 벌써 100명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네. 이 정도로 많은 인물들을 그냥 가차없이 숙청을 시켜버리는군요. 예, 물론 이제 김정일 때도 사실은 뭐 여러 그 숙청이라든가 아니면은 처형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긴 보였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그 오래 소위 고위 간부들 그리고 또 핵심 간부들을 그래도 공개적으로 뭐 총살을 한다든가 네. 뭐 이런 처형을 한다든가 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이제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김정은 정권 자체가 그만큼 아직까지는 그 탄탄하지 못하다. 뭔가 이 자신감이 상당히 그 상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이제 그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통치력을 뭔가 보여야 된다. 뭔가 네네. 잔혹성을 보여가지고 이 공포심을 유발해서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는 막 그런 그 행태가 아닌가 이래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공포 정치를 더 강화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근데 처형을 하지 않고 살려둔다 하더라도 또 혁명화 교육을 시킨다든지 뭐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박탈당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계속 조장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김정은 통치력을 오히려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네. 그런 측면이 있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제 강력한 어떤 그런 통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공포심을 유발해서 그럼 억지로라도 김정은에 대해서 충성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게 하나가 예. 있고 이건 어떤 까지나 단기적으로 머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조금 더 가게 된다면은 사실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라든가 이 수령 체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령에 대해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그것을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 오랫동안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신뢰 구조가 이제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항상 누구라도 뭐 혁명이 2세대도 좋고 이런 그 혁명 세대와 같은 이런 형태의 그 유자녀들이라도 그런 어떤 그 정통성을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항상 재물이 될 수가 있다.
이래 처형의 제물이 될 수가 있다. 이래 판단이 된다면은 예. 그럼 스스로가 오히려 김정은한테 가까이 충성하면서 가길 원하기보다는 오히려 멀리 예. 달아나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죠. 자, 그렇다면은 또 일탈 현상이 생기게 되죠. 뭐 최근에 보면은 외교 분야에 있어서 뭐 태영호 공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고 네네. 내부적으로도 오히려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처형이라든가 이런 그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비수를 얻어내면서 김정은 정권에 들이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항상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면은 김정은 정권 오히려 이런 공포 통치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더 취약해질 수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불안감만 조장하고 오히려 진심 어린 충심은 없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데요. 예, 예. 근데 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뭐 천안함 폭침을 네. 주도했던 인물인데 이 김영철 통일전선부장도 혁명화 교육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직접적으로 이렇게 혁명화 교육을 다녀왔는지 직접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뭐 돈 지금으로서는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 뭐 그게 예. 이제 클 수가 사실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통일전선부라고 하면은 단순히 우리 그 남북 간의 어떤 통일 이런 문제에 소위 남북 문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소위 그 유나이티드 프론트, 소위 북한을 지지하고 아니면 또 이 사회주의 이런 노선을 지지하는 그런 힘을 규합하는 그런 예.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많은 외화가 사실은 이쪽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사실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외화 유입 자체가 통전부 차원에서 굉장히 그 제한되지 않았느냐. 왜 그러냐면은 대북 제재로 인해 가지고 이런 대북 외화 지원이라든가 이런 금전적인 어떤 지원 자체가 예. 상당히 끊겨지거나 제한되는 그런 상황이 사실 발생하고 있다 하고 하는 전언도 많거든요. 네네. 자, 그렇다면은 소위 이제 그 김영철로서는 자기의 어떤 그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하기 어렵다고 볼 수가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외화 부조로 인해 가지고 다른 어떤 주요 뭐 39호실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만들어내는 그런 그 기관들 이것을 이제 자기 그 통전부 산하로 오히려 영향력으로 들이게 했다든가 뭐 이렇게 한다면은 자기 영향을 지나치게 뻗치게 되면은 바로 이것이 이제 체제에 또 오히려 더 역효과를 줄 수가 있다고 해서 예. 뭔가 이번에 혁명화 교육의 어떤 단초가 됐을 가능성도 사실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뭐 내부적으로는 숙청도 하고 혁명화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공포 정치를 강화를 하고 네. 있지만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도 엘리트 집단의 그 탈북이 또 줄을 잇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게 어떤 북한의 불안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 맞습니다. 영향으로 대북 제재도 효과를 본 거죠. 대북 제재가 직접적인 그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런 그 외화벌이라든가 이런 것은 첫째 외교 환경이라든가 이런 그 환경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이어야 되는데 네. 그것이 아니라 이게 대북 제재로 인해 가지고 북한의 그 인식이라든가 북한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실질적인 어떤 제재 사항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악화된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소위 그 북한 내부에서는 그 정권 차원에 있어서는 자꾸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업적을 자꾸 치적을 네. 자꾸 요구하는 반면에 그러나 상황은 그 벌이 상황은 자꾸 나빠진다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그것을 못했을 때 그것을 그 치적을 나름대로 이룩하지 못했을 때 여러 가지 처벌이 또 돌아올 수 있는 네.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처벌을 어떤 면에서 두려워해서 이탈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자꾸 이제 김정은 체제가 자꾸 이제 악화되는 상황을 또 인식하게 되거든요. 이 악화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역시 그 대북 제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어떤 그 비관적인 인식이라든가 정권에 대해서 뭐 이것에서 또 일탈 현상이 또 생겨난다든가 바로 그런 차원이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아니냐 이래 볼 수가 예. 있습니다. 엘리트 집단은 탈북을 주로 하고 있고 네. 북한 주민들 같은 내부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동요가 없나요? 그것에 비해서 사실은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네. 그 영향력을 상당히 지금 그래도 차단하고 있고 뭐 자력갱생이다 200일 전투다 예. 100일 전투다 막 지금 노동의 현장으로 막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일 전투라든가 이런 게 바로 뭐냐 북한 주민들을 노동력을 억지로 지금 착취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지속적으로 70일 전투다 해놓고는 네. 또 200일 전투 바로 한다는 것이죠. 그럼 굉장히 필요하게 만드는 건 사실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북한 주민들 자체 보이지 않게 이 정권에 대한 어떤 그 불만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그런 가능성 사실 있습니다.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좀 그 주민들 친주민 정책에 민생 정책을 쓴다든가 이런 그 노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이건 역시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예. 들죠. 이렇게 대북 제재로 숨통을 조여오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핵 무기 개발이라든지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SLBM 시험도 그렇고 포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더 악순환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왜 이 포기를 못하는 걸까요? 김정은 정권의 그 나름대로 그 선택의 문제 같아요. 네. 김정은 정권은 자기가 그 정권을 공고화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성군 정치다고 해서 소위 그 군사력 기반을 확충시키는 것으로 해서 자기 리더십을 공고화시킨다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미사일이라든가 핵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한다 네. 하는 어떤 자기의 어떤 논리에 빠져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게 핵실험을 한 번 더 하게 된다. 또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번 더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대북 제재는 보다 더 강경하게 되고 보다 더 확대되고 심화된다는 그런 측면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체제를 위해서 군사력 건설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자기 체제를 단명을 앞당기는 어떤 그런 단초로서 이게 작용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김정은은 제가 흔히들 얘기하는 게 김정은 핵 수렁에 빠져버렸다. 그러니까 수렁에 있으면 말이죠. 예. 자기가 좀 가만히 있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유지되는데 그러나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자꾸 더 빠져들어가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방법은 뭐냐? 바깥으로부터 누가 이것을 건져내 주지 않으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죠. 그게 바로 뭐냐? 북한은 소위 김정은 정권은 결국은 핵이라든가 미사일을 포기함으로써 그런 협력을 사실 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또 오히려 정권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포기를 하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만 그렇죠. 그걸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그렇죠. 하지 못하고 예. 있는 측면이죠. 못하는 측면이 더 크다. 음.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또 일각에서는 그 대화의 어떤 분위기도 조금씩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는데 북미 대화가 과연 성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의 전직 관료하고 북한의 고위 관계자들이 올해 뭐 여러 차례 만났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북미 대화가 과연 성사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 대화라고 하는 것은 뭐 미국으로서도 네. 그 수단 자체를 그렇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 이런 실무적 회담이라든가 뭐 비공식 회담이라든가 한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북한이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폐기와 관련된 이런 진정한 형태의 뭔가 제스처가 없다면 예. 그 아무리 대화를 한다 손 치더라도 이 제재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예. 지금 미국의 입장이고 아니면 또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이고 여기에서 일본까지도 그게 포함이 되죠. 그러면 네. 여기서 점점 더 나아가서 중국도 러시아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러시아에서 동방 경제 포럼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가 있고 그리고 또 일본 아베 총리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엄격하게 대응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러시아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육자 회담 재개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거든요.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육자 회담을 주장하는 그 입장들은 뭐 중국도 그렇고 네.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 역시도 육자 회담을 원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자기들은 북한 경우는 핵 미사일을 개발을 해놓고 대화하자 네. 이런 형태로 나오니까 미국으로서는 그건 안 된다. 육자 회담 이건 일종의 대화인데 다자 회담인데 예. 이것도 역시 북한이 뭔가 핵을 포기를 하겠다고 하는 뭔가 그런 제스처를 내놔야 실적인 내용을 내놔야 대화를 할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육자 회담 말은 나올 가능성은 있으나 북한의 직접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은 네네. 비록 열린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어떤 그 결과를 내놓기 어렵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영태 YTN 개건 해설위원과 함께 북한 내부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